어, 2주차 2교시를 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사회적 침투 이론의 용례와 함의입니다. 대인관계의 초기 사람들은 육체적인 외모나 또 유사한 그 사회 문화적 어떤 백그라운드, 그리고 사적 바람직한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자아 노출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관계의 그 본질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일탈적인 잣대를 통해서 평가된 이 관계는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 관계의 처리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한다고 믿고 결혼에 꼴이 난 한 여인이 이 결혼 생활을 흉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보다는 차이와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관계 초기에 서로에게 부여된 관계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평가 오류에 바로 거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일과 함께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 역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떤 행동이 가져다줄 무형의 이익과 비용 분석으로 심리적 최적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분석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어떤 그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결과를 여타의 사회 관계와 그에 기반한 상상된 결과를 비교하는 이 과정을 매번 거치게 마련입니다. 예컨대 우정과 연애, 혹은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이런 것들, 그런 것은 개인의 삶의 궤적 혹은 그 개인의 역사성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와 우정이나 연애의 경험 유무 혹은 그러한 경험의 밀도에 따라서 비교 수준도 달라지게 되고, 또 특정한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만족감도 상대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이러한 평가, 이러한 생각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10개의 경험 가운데 하나의 불쾌한 경험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한 그 불쾌함이 둘 중에서 하나였다면 전혀 얘기는 다릅니다. 이후에 있을 8번의 경험이 유쾌한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관계의 경향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의 초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이렇다 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다가 관계가 진전되면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보다 관계 발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는 관계의 안정성과도 바로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냐, 아니면 이 관계를 유지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런 그 사이 속에서 고민이 바로 그것이죠. 이른바 지금의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대안적 관계와 비교하는 데 있어서 관계의 발전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더욱 매력적인 대안의 활용이 가능했을 때나 현재의 그 결과가 대안에 대해서 비교 수준을 밑도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관계의 불안정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의 관계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가 선택 가능한 대안에 비해서 낮은 경우에 바로 경제적 분석이 작동된다는 것이죠. 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과 관계를 지속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왜냐?
현재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상대적 만족도가 대인적 관계에 비해서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홀로 내버려지게 되었을 때보다는 현재의 남성과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이 남성과 관계 단절을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여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과 관계를 단절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계보다 더 나은 어떤 남성 대안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불확실성 감소 이론입니다. 불확실성. 문화와 삶의 궤적을 달리하는 그 이방인과 갖게 되는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죠. 언제나 상대방에 대한 이 불확실성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 감소 이론은 이러한 이방인과의 만남이나 어떤 접촉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는 결국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불확실성 감소시켜 나가는 과정, 여기에 동원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변수를 살펴보는 겁니다. 즉, 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온적, 정보 추구, 호혜성, 자기 노출, 유사성, 호감, 그리고 공유된 네트워크 등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또한 인간관계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주장한 학자는 불확실성의 감소는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획득되는 커뮤니케이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찰스 버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이방인들과 만나거나 접촉하게 됩니다. 지구촌 시대의 국제화 시대죠. 그리고 모든 관계는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과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방인과 관계에 맺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경험은 바로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공적 자에서 사적 자로 침투하는 과정을 관계의 형성과 발전 과정으로 설명하는 그런 사이 침투 이론과는 달리 찰스 버거는 대인관계의 시작을 서로에게 대한 정보를 얻고 이해를 창출해 나가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방인과 만남이나 상호작용에서 둘 사이의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곧 관계 형성과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버거는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 발전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결코 즐겁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다음의 그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라는 거죠. 우리의 만남이나 접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불확실성 감소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거죠.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즉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다 보면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자원의 교환을 통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얻어지는 거, 뭔가 나한테 이로운 것이 있을 것이다. 기대 심리죠. 이 보상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기묘한 행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개인 행위, 상대방에게 매우 이색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연한 거지만 나로서는 이상한 것이죠. 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과는 다른 행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동기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동기는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자신의 과거와 경험 그리고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상당히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상과 같이 제시한 몇 가지 원칙을 공유하게 되고 이것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일반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적 교환과 상호작용을 매개로 한 불확실성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어려움을 겪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소외와 고립이라는 큰 굴레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이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 감소와 커뮤니케이션의 공리라고 하는 점을 살펴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론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추론함으로 해서 행동의 속성과 특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향후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만남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차원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행동적 차원의 불확실성, 즉 첫 만남에서 상대방에게 가벼운 포옹과 키스, 그리고 악수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건네야 할지, 식사값은 누가 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만남의 자리에 대동한 아기에게 적당한 스킨십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런 것은 사람이나 지역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이질적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동 차원의 불확실성에 제기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은 좋은 매너로 일관하는 일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얼굴 표정만으로도 기분과 만남에 대한 의미 부여 방식을 재빨리 알아차려서 합당하고 적절한 매너로 응대하는 것입니다. 행동 차원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나면 인지 차원의 불확실성에 당면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독특한 취향을 가졌는가에 대한 탐색과도 같은 것이죠. 특별한 취향이나 특기, 잠재적 특성과 개성에 대한 바로 불확실성인 것입니다. 행동적, 인지적 차원의 이러한 이 불확실성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두 사람의 그 사회적 상호작용은 겉돌게 될 수밖에 없죠. 첫 만남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대한 인지적, 행동적 차원의 불확실성 속에서 배회하거나 두드리는 탐색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에 돌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불확실성 감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인관계이고 또 그 수단은 바로 대화다. 그리고 소통이 중심이 되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행위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를 매개로 한 불확실성 감소 혹은 제거의 결과가 바로 대인관계 형성 및 발전인 것입니다. 버거는 그래서 이런 그 불확실성 감소 이론의 핵심 개념인 커뮤니케이션의 행위, 불확실성 그리고 관계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공리를 제안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관계 초기에 있어서 이방인 사이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양의 그 증가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감소됐을 때는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양은 다시 증가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언어적 온정입니다. 관계의 초기에 비언어적 친밀감의 표현이 증가하게 되면 이 불확실성 수준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확실성 수준이 감소하게 되면 반대로 친밀감 표현도 증가하게 된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정보 추구입니다.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은 상대방의 정보 추구를 증가시키게 되고 불확실성의 감소는 결국 정보 추구 행동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기 노출입니다.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은 커뮤니케이션 활용의 친밀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불확실성은 바로 높은 수준의 친밀성을 양산하게 됩니다. 호혜성입니다. 불확실성과 상대방에 대한 호혜성의 관계는 바로 정적입니다. 즉,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은 호혜성 수준을 높이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유사성입니다. 상호작용 당사자 간의 유사성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지만 비유사성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호감이죠. 불확실성 수준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호감을 감소시킵니다. 불확실성의 수준의 감소는 당연히 호감을 증가시키죠. 여덟 번째, 공유된 네트워크입니다. 공유된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공유된 네트워크의 결핍은 반대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이와 같이 버거는 8가지 공리를 조합해서 다양한 차원의 논리적 명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에는 A는 B이고 B는 C이면 A는 C이다 라는 논리적 기초에 기반을 했죠. 즉, 유사성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또 감소한 불확실성이 호감을 증가시킨다면 결국 유사성과 호감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불확실성 감소를 둘러싼 공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는 사회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발견된 다양한 변수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항상 해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고 그 또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괴롭게 하지는 않아요. 라는 말이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용례와 함의를 보면 이 불확실성 감소 이론은 사회 침투 이론이 기본적으로 가장하고 있는 경제적 분석, 또 그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과는 3호, 그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만남이나 접촉과 같은 대인관계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조망한다 라는 그런 점에서 서로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버거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부분이 목적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른바 전략적 의사소통 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거죠. 버거는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행위를 위해서 자기 이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총체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의 전술로 미소와 눈맞춤과 같은 비언어 수단을 활용한 우호적으로 보이기, 그리고 해당 분야의 식견을 갖춘 정교한 수사적 능력을 겸비해서 전문적으로 보이기 라는 두 가지 전술을 추천하게 됩니다. 관계 초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당혹감과 분노, 거절과 같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게 됐죠. 첫째, 정보 추구라는 겁니다. 버거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가지 정보 추구 방식을 추천합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전략으로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주시함으로써 관찰자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방식, 즉 상대방의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두는 전술이죠. 다른 하나는 능동적 전략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인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왜곡된 정보를 여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행위가 시험이나 캐묻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정보를 얻는 그런 상호작용 전략이죠. 이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가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이 복잡한 계획 수립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의 복잡성이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 선택이 실패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빼어들 수 있는 전략의 수를 가급적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느냐의 문제와 본래 계획이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나갔을 때 동원될 수 있는 부수적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가의 문제입니다. 이방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당면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고도의 의식적인 노력이 바로 필요하죠. 그래서 상호작용 초창기에 채택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 감소에 효과적으로 먹히지 않았을 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선을 마련해 둘 것인지 여부는 바로 상호작용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는 둘러가기입니다. 직접 가는 게 아니죠. 상대방과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처음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쌍방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 방안으로 둘러가기는 바로 유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성급하게 상대방과 불확실성을 단번에 해소하려 들거나 만남의 목적을 조급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접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만남의 어색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유머를 활용해서 분위기를 전환한다든지 좋아하는 애견이나 또는 그 취미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농담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대인 기만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거짓말 유형이라든지 누설이 단서들이라든지 또 누설이 이루어지는 것, 또 대인 기만 이론의 용례 함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툰 거짓말 탐지기로서 인간은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기만적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인 기만 이론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신적 노력과 전략적 사고를 요구되는 그런 그 기만적 행위가 어떤 유형의 그 다양한 단서를 누설시키는지를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지적 과부하를 수반하는 기만 행위가 반응자의 진실 편향성에 가로막혀서 발각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경고하고 있는데 이로써 진실과 신의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의 절실함을 바로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유형을 보면 그 대인 기만 이론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바로 주디 버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은 어느 누구로부터 속임과 기만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이런 이 순진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은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데이비드 벌러와 주디 버구는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이 발화 행위를 했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말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강조하려는 경향성이 있으며 상대방과 관계를 후퇴시키지 않거나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악의적인 이 검은 거짓말, 선의의 그 하얀 거짓말 이라는 그런 패러독스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그러한 필요성에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도 대인 상호작용이나 관계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기만적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이러한 기만의 그 상황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패트와 3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질투심이 강하고 소유욕도 강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서로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과 만남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학을 간 이후 만남의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주말에는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여러분을 토요일 밤 연인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 그는 당신과 함께 파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친구에게 애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다음 날 일요일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죠. 다름 아닌 패트였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몰래 내려와 놀라게 해주려고 했지. 근데 어젯밤 내내 전화를 했는데 부재 중이더라. 어떻게 된 일이니?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실을 말하지 않는 소위 허위, falsification, 바로 허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어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은폐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아파트에서 파티를 했어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빼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고의적으로 모호하게 애둘러대는 얼버무림,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외출했어. 여기서 허위는 새로운 사실, 즉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은폐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고 또 얼버무림은 핵심을 비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거짓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와 기대에 반하는 기만 행위이고 이러한 메시지는 상대방이 거짓된 믿음이나 결론을 내리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기만적 행위는 다양한 동기를 가진 전략적 행위를 통해서 표출됩니다.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기만과 속임수는 필요악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포착하기 위한 단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인 기만이 일어나는 조건과 상황 그리고 유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실시되는 그런 고도로 통제되고 기획된 연구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이 상대방의 그 기만과 속임수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험실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실험실 상황에서 실험 참여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이 가진 역동성을 무시한 채 의식적인 행동이나 상대방의 반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대인 기만 이론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 바로 그것은 기만이나 거짓의 속임수가 발생하는 순간 일어나는 다양한 단서들을 파악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기만적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달리 말해서 기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만자의 전략적 사고와 고도의 정신적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만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로 인한 신뢰의 추락과 냉소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기만자의 부담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기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지적, 심리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기만을 당하는 사람은 그가 누설하는 다양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설의 단서들을
이제 보면 거짓말쟁이들이 그 언어와 표정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조작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이 기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언어와 단서, 그것은 사람마다 달라서 이를 카테고리화 한다든지 어떤 구체화 한다든지 이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벌러와 버구는 이 기만적 행위가 일어나는 전략적 메시지와 의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표현이 잦다는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만약 패트가 토요일 밤에 일어난 진실을 모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가급적이면 대답을 간결하고 애매한 태도로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했어 라고 짧게 답할수록 패트가 토요일 밤에 일어난 일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와 근거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기만자가 활용하는 그 전형적인 수법은 그날 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일을 일찍 끝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 라는 그런 식으로 기만하게 되는 거죠. 둘째, 비즉시적이거나 과묵하며 혹은 말을 번복하는 경향성이 잦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제 즉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렵죠. 과묵하게 되죠. 또는 이 자꾸 말을 번복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패트가 토요일 밤에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불현듯 캐묻는다면 기만행위가 들통이 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죠. 이때 기만자들은 이 비언어적 행동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몸을 돌리거나 평소보다 거리를 두고 앉거나 답변 시 몸을 앞으로 당기기보다는 뒤로 젖히게 되죠. 더군다나 무엇인가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침묵을 하는 그 순간이 잦을 것이고 답변을 하는 동안에 말이 끊기는 경우가 잦을 것입니다. 내뱉은 그 말의 시점이 뒤엉키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리 전략이 활용됩니다. 여기서 분리란 기만자가 행한 일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의식적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탄초를 제공한 책임을 본인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분리 전략에서 가장 즐겨 쓰는 수법이 바로 무마라는 그런 전략인데, 당시 벌어진 일이 자신 선택과 관계없는 일이었음을 항변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죠. 또 변경 전략. 이 변경 전략은 달갑지 않은 뉴스나 소식의 강도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토요일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때론 외로움 같은 것이 느껴져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넷째, 이미지와 관계를 사수하려는 행동을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만자는 비언어적 단서의 누설이 자신의 기만 행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주의하기 때문에 기만 행위의 발각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은 물론이고 관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만 행위를 감추고자 하는 그 노력을 기울여도 기만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모든 단서를 차단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화 상황에서 기만자는 상대방의 그 말을 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고 끼어들기를 회피하며 자주 웃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의 대부분은 속임수와 기만을 덮기 위한 단순한 목적 지향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만적 그 전략의 누설은 대화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 기만자가 발각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기만하는 동기가 이기적이면서 기만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 바로 증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설입니다. 기만의 징후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비언어적 암시를 사용한 사례는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죠. 에 의해서도 연구되었습니다.
그는 환자가 느끼는 가장 암울한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진실을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환자는 자신이 손가락을 물어 뜯는다든지 이러한 사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인간의 모든 신체의 기관에 진실과 반대되는 단서가 생겨나고 있다. 거기에 단서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누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심리학자인 마이론 주커먼의 그 사요인 모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커먼의 사요인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보를 통제하고자 하는 기만자의 의도는 지나치게 능숙하거나 판에 박힌 행동을 자아냅니다. 둘째, 거짓말은 심리적 각성을 일으키고, 셋째, 기만은 죄의식과 걱정이라는 감정을 동반하게 되고, 넷째, 기만과 관련한 복잡한 인지 요소는 뇌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만자 스스로를 혹사시키면서 또 이러한 인지적 과부하는 기만자 자신도 의도치 않은 어떤 행동을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누설의 징후들은 눈 깜빡임 증가와 동공 확대, 그리고 잦은 말 실수, 문법적인 실수, 또 반복이 되고 또 혀가 꼬이고 이런 것들이죠. 이 주저하는 모습이 증가되고, 예컨대 어색한 중단,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중단되죠. 또한 높아진 목소리가 피치, 또 언어적, 비언어적 채널의 불일치 증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편 벌러와 버구는 이 기만을 당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믿으려는 경향성이 있고, 이것은 자신이 거짓말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철학자 그라이스는 사람들이 이처럼 잘 속아 넘어가는 이유를 사회적 제약, 사회적 계약, 즉 상호 주고받는 그 말은 진리와 정직을 담보로 한다는 그런 공고한 동의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관계를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계만행위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인지적 휴리스틱은 처음부터 어떤 기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로 인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사이거나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자주 발생하는데, 가까운 친구, 또 온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친구나 연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강한 동기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실 편향성, 바로 진실 편향성이죠. 이것은 기만적 행위를 포착하지 못하게 하는 동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만은 만연해 있고, 따라서 진실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는데,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은 의심하는 상태 혹은 충분한 징표나 증거 없이 포착된 불신 정도로만 정의되는 것인데, 이것은 진실과 거짓 그 중간 어디쯤에 존재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의심하고 기만행위를 적출하기 위해 온갖 인지적 수단을 동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정의와 진실을 향한 사회적 계약이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두루 작용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례와 함의를 보죠. 이 기만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할 때 민감한 반응자들은 자신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기만행위를 당하는 사람 대부분은 겉으로 아무 일 없는 듯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묘하게 인터뷰 스타일을 채택하게 됩니다. 기만자의 진술에 직접 도전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대연하게
웃는 모습을 자주 보임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응대와 반응이 기만행위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만자의 행위를 더욱 떳떳하게 만들고 능수능란한 상황에 대처하게 만들므로 해서 기만행위를 도와주는 결과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만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예기치 못한 발언과 비언어적 누설 단서들이 전략적 사고와 감정적 스트레스를 자아내는 것처럼, 기만을 당하는 사람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통해서 의심을 포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단서의 누설은 기만자가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보이도록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포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만을 행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언제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만자의 행위에 노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기만을 일삼는 행위자들은 그러한 기만 게임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개 그러한 게임에서 지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기만자는 과도한 기만의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심을 하는지 그 여부를 찾아내고서 직감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징후를 포착하게 되면 바로 상대방의 불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 몸에 밴 그런 그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에 부합한 적절한 행동을 바로 수반하게 됩니다. 기만자는 상대방이 생동감 있는 말과 몸짓으로서 자신의 말에 열중할 때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몰입하게 되죠. 강한 비난은 화가 수반되는 반박을 불러일으키고, 또 유쾌한 질문은 따스한 미소가 돌아옵니다. 상대방이 의심한다는 느낌을 감지했을 때 기만자는 보다 다양한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자 하죠. 그래서 기만행위를 두고 벌어지는 이 기만자와 반응자 사이의 역동적인 과정에 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창안된 대인 기만 이론이 바로 이론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역부족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만행위를 수행하는 기만자와 그런 행위에 반응하는 상대방의 성격,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의 강도, 또 나아가 삶의 가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기만자의 기만 행위를 간파하고자 하는 이 이론이 다소 멍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기대 위반 이론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식과 기대를 위반하는 것도 때로는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죠. 기대 위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 규범의 위반 혹은 또 일탈과 같이 타인의 그 기대를 벗어난 행위가 오히려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반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선호된 공간에 대한 일탈로 말미암아서 이야기되는 그 일정한 심리적 각성, 이것이 어떻게 인간관계 형성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흥미롭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과 대인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제안을 받아들일까? 또 일상의 대인 만남이나 접촉에서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개입하는 그 변수가 많습니다. 설득 이론은 다른 사람의 그 신념이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을 주문을 하는가 하면,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는 효율적인 메시지와 공신력 있는 커뮤니케이터로 무장할 것을 권하고 있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있어서 개입하는 변수는 말하는 사람의 외모나 어투, 그리고 부탁이나 제안에 동원하는 그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제안이나 부탁을 들어줄 사람의 취향과 개인적 선호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두 사람 사이에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그 개인적 공간을 위반한 일이 자신의 부탁이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갖게 된다면 일상의 대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이보다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기대 위반 이론은 개인의 공간 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효과 모델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성학자로서 주디 버그는 대인 상호작용에서 대인 거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개인 공간의 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의 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공간을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해서 어떤 개인이 선호하는 일정한 거리 혹은 비가시적 공간의 부피로 정의했죠. 버그는 이러한 개인적인 공간의 크기나 모양은 그 문화적 규범이나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개인의 관계를 맺거나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접근과 회피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제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건이 제안한 그 개인적 공간 개념은 본래 공간학에 뿌리를 두고 있죠. 이 개념은 1960년대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 인간의 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서 창안한 개념인데, 홀은 인간의 공간에 대한 해석이 우리 인식 바깥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숨겨진 차원을 이라는 그런 그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홀에 따르면 보통의 미국인은 4가지 공간 영역을 구분해서 저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친밀한 거리는 0에서 8인치, 개인적 거리는 18인치에서 4피트, 사회적 거리는 4에서 10피트, 공적 거리는 10피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친밀한 거리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확연해지고 때로는 크게 증가된 감각 입력 때문에 압도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리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나누고 맞붙어 싸우거나 또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등의 그 행위가 일어나는 거리인데, 두 번째, 개인적 거리라는 것은 접촉을 거리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리를 지칭하는 것이고, 한 유기체가 자신과 다른 존재들 사이에 유지하는 작은 보호 영역 또는 보호 거품입니다. 이 거리에서 상대방을 만지거나 잡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모습에 대한 시각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거리입니다. 눈을 조절하는 근육의 움직임과 피드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리죠.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는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상대방과 닿지도 않고 그럴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람의 머리 크기는 정상적으로 지각하지만 사람의 전체 윤곽을 중심으로 살필 수 있는 이 거리는 사교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아주 일반적이며 다른 사람이 있어도 무례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리가 바로 사회적 거리입니다. 넷째, 공적인 거리입니다. 개인의 거리와 사회적 거리로부터 개입 반경을 훨씬 벗어난 것으로 중요한 감각적 전이가 생깁니다. 이 거리에서는 정상적인 목소리로 전달되는 미묘한 의미 음조차도 없어지고 또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인 단서들이 과장되거나 증폭되지도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공간에 대한 기대는 문화나 사람마다 다르며 따라서 이 공간의 이 위반이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그 위협이나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버군도 대인 상호작용에서 공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위반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정도로만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버그는 어떤 상황에서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기대를 위반하는 것이 어떤 제안이나 부탁에 대한 수능을 획득하는 데 더 탁월한 효과를 지닌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버군이 제안하는 기대 위반에 따른 그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절대적이고도 객관적인 보편적 법칙처럼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이론이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원칙과 원리의 발견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홀의 이와 같은 문화 인류학적 그 발상이 미래 어느 시점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이론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방증하기라도 하듯이 기대위반 이론은 버군이 이 이론을 처음 제안했던 시기보다도 최근 들어서 더욱 정교한 모델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라든지 개인적 거리, 또 공간 이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겠죠. 바로 버군이 이야기한 공간 이론입니다. 이 기대 위반에 따른 효과의 실효성은 논의로 하더라도 기대 위반 효과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버군의 설명 방식입니다. 버군은 기대 위반의 작동 기제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이론으로서 기대, 또 위반가, 또 커뮤니케이션 보상가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대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문화적 교범에서 비롯되는 맥락과 유사함, 친밀함, 좋아함과 같은 관계, 그리고 나이, 또 성별, 출생지와 같은 그런 커뮤니케이터의 그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위반가는 기대를 위반한 행동에 내려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를 바로 위반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동일한 위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위자가 위반한 기대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데 반해서 다른 행위자는 부정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커뮤니케이터 보상가는 위반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가치 합에서 이러한 위반을 용인함으로써 그 커뮤니케이터로부터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더항 하나 뺀 값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터 보상가가 높을수록 이러한 위반은 긍정적인 가치를 가질 것이고, 따라서 위반은 오히려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를 그래서 평소에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교사와 제자 사이에는 좀처럼 기대될 수 없는 위반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위반가는 긍정적인 가치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위반으로부터 얻게 될 교사의 커뮤니케이터 보상가는 높아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위반 행동을 병행한 학생의 제안이나 부탁은 교사에게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예측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 위반을 그 일상에서 어떻게 접목해야 하느냐? 또 이를 위해서 위반 행위자와 그런 위반을 받아들이게 될 행위자 사이의 기대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의 그 기대 위반이 그 위반에 따른 부정적인 가치를 줄이는 대신 위반에 대한 보상가를 높이는, 한마디로 즐겁고 유쾌한 기대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한 그래야만 기대 위반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러한 관계를 관통하는 이상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 위반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 감정이나 상황과 같은 맥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지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예기치 못한 불쾌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과 맺는 관계에 일정한 긴장감이 흐르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의미와 정당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기대 위반보다는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2주차 2교시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